그러니까 자퇴는 학교를 아예 그만두는 거라서 그건 무조건 검정고시 전환이 안 돼. 검정고시가 돼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가. 그러니까 네가 말한 이제 자퇴는 약간 전학 가는 애들을 자퇴라고 표현한 것 같네. 왜냐면 자퇴해버리면 검정고시밖에 답이 없거든. 근데 니네부터는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되게 힘들어. 내신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신 점수 10% 20% 깎이고 시작하는 거야. 수능을 가더라도 내신이 반영이 되잖아. 뭐 적게는 10%, 많게는 20, 30% 반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 시간을 멈춰야죠. 진짜로 내가 혼낼 수가 없는데 나보고 싫어. 어? 아 우리 아들도 사연이 따라잡고 있어 지금. 근데 자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한데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 그지? 1등급 하는 놈은 어디 학교 갖다 놔도 1등급이고요. 3등급 하는 놈들이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 아 여기 학교 내신 너무 어려워서 자기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간다고 전학 가잖아? 거기 가서도 3등급이야. 근데 그런 건 일반고 내에서 하니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아 근데 이게 있어. 물론 이제 자사고에서 일반고 가는 경우 훨씬 내신이 쉬우니까 뭐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그 환경에 동화돼 버리잖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 학교가 일반고 갔어. 자사고 일반고 갔는데 이 일반고가 공부 안 하는 학교야. 그럼 자기도 어느 순간 안 한다니까. 그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선생님이 거기 뭐야 세하고 근처에서 수업할 때도 중학생 애들이 이제 세하고 안 간다 그러면 난 가라 그러거든. 특히 여학생들은 세화 여고밖에는 없어서 내신이 너무 힘들어서 세화여고 안 가고 자기는 다른 학교 가서 1등급 받겠대. 근데 중학교 때 한 거 봐서는 거기 간다고 1등급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너 그냥 세화여고 가라. 좀 힘들어도 나중에 대학을 훨씬 잘 간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학교 갔는데 역시 3등급이었어. 네, 법칙이야 법칙. 그러니까 내신이 여기 학교 간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것도 있고 그냥 힘들더라도 눈 감았다 뜨면 고3 되잖아. 어? 뭔다고? 세화고랑 세화고 같은 재단이죠. 같은 재단이야. 같은 건물에 있어. 여기 건물 가운데가 막혀 있어. 그래서 평소에 막아놨다가 축제 기간 되면 열어줘. 같이 숙제예요? 축제 기간이 같아.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어. 지금 그 국일고도 제가 국일 맞아. 근데 국일 근데 여고도 있어? 국일 별로 안 일반인데 국일 여고가 국일고 시설도 일본인데 그리고 같은 재단이라서 가능한 거 같은 재단. 우리는 전사고잖아. 그러니까 이거 살짝 좀 919 갈만하지 919.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시다. 우리 빨리 진도 마무리하고. 그래서 학사는 일단 요거 단순 학산, 촉진 학산 기억하시고요. 그지? 너희는 자체나 전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지? 좋은 대학 갈 생각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2호선 라인으로 가길 바랍니다. 응? 2호선 라인 알지? 2호선 라인에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아? 일단 저기서부터 시작, 건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호선 라인 아닌데 건대 옆에 세종대가 있으니까 이 세종대 별로 안 좋은 학교 같잖아. 되게 좋아. 세종대가 대학 순위로 따지면 한 20위권 정도 되거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특히 세종대가 어디가 좋냐면 과를 본다 그러면 세종대 호텔 경영 뭐 문과 쪽에서는 거의 뭐 경희대 호텔 경영하고 세종대 호텔 경영이 거의 원투거든. 세종대 호텔 경영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세종대 보면은 저기 있어 우주 환경공학과 우주학과 쪽이 있거든. 그쪽도 세. 그쪽 좋아. 이과에서는 우주 정확한 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주공학이 우주 이쪽 되게 좋아. 교수진이 되게 빵빵하고 교수진이 다 서울대 출신이고 되게 빵빵해. 교수진이 엄청 빵빵해서 세종대는 여기가 되게 좋고 물론 이제 건대는 훨씬 좋죠. 건대는 일단 건대는 일단 의대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종대 의대 없어요. 세종대도 유명한 거 하나 있구나. 세종대 무용학과 되게 유명합니다. 무용하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서울대인 거지. 서울대는 무용학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무용을 하는 예체능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세종대 무용학과 거의 탑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건대는 의대가 일단 존재하고 수의대가 존재하고, 그렇지? 건대 수의대는 서울에 있는 유이한 수의대입니다. 서울대 수의대하고 건대 수의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와 건대를 못 가면 지방 가는 겁니다.
지방 국립대에 있는 수의대를 가야 돼. 서울에 딱 2개밖에 없어. 그지? 연대 수의대. 그리고 나머지 공학계열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 많이. 그지? 학교 가면 뭐 기가 막힌데 학교 구경 한번 해봐. 되게 그지? 좋아. 학교 그 호수 하나 봐. 그지? 그런 얘기가 있어. 건대 안에 일감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서울에 보면 광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 그 광운대학교가 이 일감호에 쏙 들어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호수가 굉장히 크고 멋지다. 비하는 건데. 비하. 건대 미대도 어? 좋지 않나요? 어? 건대 미대도 좋지. 건대 미대 좋지. 건대 미대도 뭐 거의 탑3, 탑5 안에 들어가겠다.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그 다음에 뭐 국민대. 중계보다 오히려 건대 미대가 더 유명하지 않아? 하여튼 뭐그 정도. 아무리 못해도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아. 그지? 그리고 2호선 라인 이렇게 쭉 타고 오면 여기 이제 건대가 있으면 건대 뒤에 여기 해병대가 있고, 그지? 이쪽으로 건너서 강남을 지나면 여기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 있지.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는 걸어서는 거의 1시간 걸리고요, 그지? 셔틀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가. 서울대 입구역에 나오는 셔틀이 딱 오거든. 그럼 셔틀 여기 서울대가 있어, 그지? 또 쭉 갑니다. 여기 가면 또 뭐가 있나? 주변에 전문대들이 좀 몇 개가 더 있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쪽 이제 여기 한강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일단 연대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옆에 이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가기 전에 홍대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2호선에서 좀 멀긴 한데 그 근처에 서강대도 존재를 하죠. 이제 그래서 2호선 라인 대학을 가는 게 매우 좋다. 2호선 라인, 그지? 거의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일단 최소한 탑 20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꼭 2호선 라인 가기 바랍니다, 그지? 2호선 라인이 안 되면 2호선 라인 목표로 구매해라, 그지? 물론 2호선 지하철 안 끼고 있는 대학들도 많기는 한데, 그지? 성대 좋죠, 성대 탑3 아니야, 탑3, 그지? 스카이의 S가 성대라고 해도, 그지? 그러니까 고대보다는 성대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 약간 엎치락뒤치락. 고대하고 성대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 같던데. 성대 좋고요. 선생님 그 얘기 하셨나?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학부모 감독 갔었다고 얘기했는데, 갔었잖아. 학부모 감독하는 애 통합과학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감독을 하고 딱 나왔거든. 딱 나와서 이제 선생님 아들 반에 갔다가 가려고 딱 하는데 봉투를 쭉 걸어가는데 여기서 저 앞으로 누워서 많이 보내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패착을 달고 있어.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교생으로 있더라고. 그지? 선생님! 이러면서, 그지? 거기 새하고 한복판에서 걔가 성대 수학교육과거든. 걔가 성대 수학교육과 갔는데, 그지? 그래서 교생 와 있다고, 그지? 걔가 또 그 학교 출신이야, 또 심지어. 새하고 출신의 성대 수학교육과를 갔는데 교생을 새하고로 왔어. 그래서 내가 야 그냥 너 새하고에 계속 근무하고 교사 되라 했더니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성대 수학교육과예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투가 나오고, 3투. 자, 확산 얘기했고요. 3투라는 게 3투도 사실 따지면 확산이거든. 3투도 따지면 확산인데 잘 봐봐. 얘는 뜻이 뭐냐? 무리 또는 용매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선생님, 수동수송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라 그랬는데 얘는 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면 능동수송 아닌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수동수송 얘기할 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해라라고 했었잖아. 그거랑 관계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설탕물이 있습니다. 설탕물이 5%짜리와 10%짜리가 각각 100g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100g 설탕물 5%짜리 100g이면 설탕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5g 들어있는 거지. 5%니까. 그치? 그러면 물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자, 설탕물 100g에
100g인데 농도가 5%면 거기에 설탕물이 5g 들어있는 거잖아. 물은 몇 g? 그렇지, 95g 들어있는 거야. 자, 설탕물의 농도가 10%짜리가 100g이 있어. 자, 여기에 설탕 몇 g 들어있다? 10g 들어있지. 맞아? 물은 몇 g 들어있는 거야? 그럼 봐봐. 설탕이라고 하는 용지는, 그지?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농도로 따지면 어떻게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물이 여기서는 이동하는 주체가 물이어서 그런 거거든. 물은 어디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데 농도로 따지면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일종의 확산이긴 한데 그 확산되는 물질이 바로 물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보면 U자반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U자반 실험. 자, U자 모양의 관을 하나 이렇게 채워놓고요. 관을 하나 채워놓고 양쪽에 여기 가운데다가 얇은 막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보통 이제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반투과성 막이면은 여기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입자는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구멍보다 크기가 큰 입자는 못 지나가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같은 높이로 설탕물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다가는 소금물이어도 상관없어. 설탕물 5%짜리 여기에는 설탕물 10%짜리를 같은 양을 넣어놨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물이 들어있다. 여기도 물이 들어있겠지. 자, 지금 내가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훨씬 물을 많이 그려놨잖아.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지. 5%는 설탕물이 100g 기준으로 95g 들어있는 거잖아. 물이. 여기는 90g 들어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안에 설탕이 들어있을 거. 근데 설탕은 이쪽에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설탕의 경우에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반투과성막의 구멍보다 설탕 입자가 큰 거야. 가? 못 가? 못 가는 거야. 설탕은 그럼 양쪽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물은 어때? 물은 지금 내가 크기를 이 구멍보다 작게 그렸잖아. 물은 당연히 이쪽에 있는 물 분자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물 분자 이리로 갈 수 있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결과론적으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물은 항상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다만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처음에 많다고. 그러니까 둘이 쌩쌩시키면 결과적으로 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쪽의 수면이 높아져요. 이쪽의 수면은 낮아지겠지. 이쪽으로 오는 물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아지면 얘는 농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얘는 농도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선생님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이동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언제까지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언제까지 수면이 낮아지고 높아질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 이거 특히 많이 나와.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그럼 이제 양쪽의 농도가 같아졌다는 거거든. 자, 문제에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높이 변화가 없을 때, 자, 물의 이동은 없다. OX. 이거 X가 되는 거야. 물은 이동합니다. 왜? 처음에는 여기보다 일로 가는 게 많은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로 가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지는 거야. 같아져서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이동 자체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다. 알겠어? 물의 이동은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다만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을 뿐이다. 여기다 써줄 때 니들 머리도 써놔.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같아서 외관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어? 요거 써놓으시면 돼. 없는 게 아니다. 이동은 있다. 이동은 있는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게 같은 것뿐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지? 적어놓으시면 돼.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투 현상은 결과적으로 물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투 현상이다. 그러면 이 상투 현상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 세포 막을 통해서 물은 상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실험이 그 7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동물세포는 대표적으로 적혈구를 하나 준비하고요. 식물세포는 양파의 표피세포를 준비한다고 치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봐봐. 동물세포, 식물세포 3개씩 토탈 6개의 비커를 준비해서 여기다가는 동물세포를 집어넣어보는 거고 여기다는 식물세포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자, 비커에다가 일정한 양의 용액을 준비하는데 농도만 다르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어. 세포나 우리 몸이나 농도가 존재한다고 했지. 참고 우리 사람 몸의 농도는 얼마일까? 여기 식염수 알지? 식염수. 솔직히 식염수 살짝 맛본 사람 있네. 약간 소금물만 약간 짭짤하거든. 그 식염수의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아. 0.9%야.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실험 문제가 나왔는데 1번. 자, 가운데다가 식염수를 넣어놨대. 그럼 이거 우리 몸의 농도랑 같은 용액을 준비한 거야. 우리 몸의 농도와 같은 농도의 용액을 뭐라 부르냐면 등장액이라고 불러요. 등장액. 자, 그 다음에 한쪽에는 그냥 순수한 물만 준비한 거야. 자, 순수한 물은 농도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은 당연히 우리 몸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겠지. 이런 애들 뭐라 불러? 저장액이라고 불러.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저장액, 등장액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증류수, 식염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식염수는 우리 몸의 농도랑 농도가 같아서 등장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증류수는 우리 몸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인 셈인 거기 때문에 저장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만약에 니네가 여기다가 소금물 5% 농도를 준비해. 그럼 소금물 5%는 당연히 우리 몸의 농도보다 높은 거잖아. 이거 고장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을 각각 준비해.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넣어보는 겁니다. 자, 동물세포는 선생님이 적혈구 집어넣는다 그랬지? 잘 봐봐. 여기다가 적혈구 하나 집어넣어. 그럼 적혈구 내부에도 사실 물이 있고 밖에도 물이 있는 거잖아. 근데 적혈구 내부하고 바깥쪽하고 비교하자면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은 거라 그랬지? 자, 그럼 물의 이동이 어떻게 될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물은 양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농도가 다른, 그러니까 바깥쪽이 농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야. 바깥쪽으로도 나가는 게 있지만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적혈구 안에 물이 점점 많아지면 적혈구가 점점 빵빵해지겠지?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터져버립니다. 적혈구가 터지면서 마치 뭐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 용혈 현상. 용혈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물, 들어가는 물이 존재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더 많더라. 자, 등장액에다가 적혈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적혈구 안의 농도나 밖의 농도나 동일하잖아. 자, 어떻게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농도가 같아졌을 때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어떤 거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번에는 고장액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고장액이니까 바깥쪽의 농도가 적혈구 안의 농도보다 더 낮은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가는 물도 있지만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결과적으로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오는 물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혈구에 있던 물이 결과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가면 적혈 크기가 좀 줄어들겠지. 쭈글쭈글해지. 적혈구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해져. 이런 결과가 나타나. 자, 동일한 조건에서 식물세포를 넣어보는 거야. 자, 식물세포는 특이하게 뭐가 존재하더라? 세포 벽이 존재하지. 그 다음에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붙어있다 그랬어. 그럼 봐봐. 결과는 얘도 동일하거든. 식물세포를 저장액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나오는 물도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물이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러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은 어디에? 아까 얘기했던 액포에 저장되는 거예요. 자, 등장액부터 얘기해볼게. 등장액에다 넣으면 적혈구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단 말이야. 그치? 같기 때문에 얘는 그 안에 뭐 적당한 크기의 F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거랑 비교해보면 저장액에다 넣으면 그 F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F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게 돼요. 이렇게 커지게 돼. 알겠어? 커지게 돼. 그리고 터지지는 않는 게 얘는 뭐가 존재해? 세포벽이 존재하지? 세포가 이렇게 빵빵해져. 빵빵해져. 세포벽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팽윤현상의 의미입니다. 팽윤현상. 얘는 벽이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처럼 터지진 않는다. 이걸 팽윤현상이라 불러.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장액에다 넣은 거야. 고장액에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 얘랑 결과적으로 똑같거든. 결과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셈이 돼야 되니까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이 훨씬 많아지겠지.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셈이 되니까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등장액에 비해서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맞지? 써줄까? 얘는 액포가 커지게 되고요. 얘는 액포가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거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붙어있다 그랬잖아. 자,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돼? 그 붙어있던 세포벽과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질 분리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돼. 이거 써놔야 돼. 그래서 니네 달걀 삶을 때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뭘까? 소금물에다 넣고 계란을 삶으면 어떻게 된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달걀 껍질하고 이게 달걀 껍질이 잘 안 벗겨진 애 보면 이렇게 껍질 단단한 부분 껍질 벗겨보면 안에 약간 반투명한 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으면 되게 막 못 먹진 않지만 먹으면 막 되게 그 개운한 맛이 안 나잖아. 그게 달걀 껍질이 세포벽이라면은 안에 세포막하고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소금물에 넣고 끓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분리 잘 시키려고. 그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 동물 세포를 각각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결과는 동일하거든. 다만 이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만 빼고는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이동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자, 그럼 이런 상투현상 어디 이용하느냐? 밑에 보면 그 상투현상이 예시 나와 있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말라 죽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요즘은 뭐 거의 사 먹긴 하지만 김장할 때 배추를 뭐해? 배추 절인다고 소금 뿌려놓지? 그럼 배추가 흐물흐물해지는 걸 숨이 죽는다라고 하거든? 그건 뭐야? 상투현상 때문에. 반대로 식물이 좀 시들어 있으면 물 뿌리면 다시 싱싱해지는 거. 다 상투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할게. 나머지는 그냥 뭐 예시니까 그냥 외워두면 되는데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말라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네가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식물이 뿌리가 이렇게 있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
그때 바로 이 상초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뿌리가 있으면 흙 속의 농도가 뿌리 속의 농도보다 낮으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뿌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비율을 잘 자라게 하겠다고 겁나 많이 뿌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 흙 속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뿌리 속의 농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흙 속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죠?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한 3가지 정도 써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예시들은 뭐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 그때 추가해서 외우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은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우리 뭐 한다고 그랬냐면 마이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안에서는 이른바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같은 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런 세포호흡이나 광합성과 같은 애들이 일종의 화학 반응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에 불 붙여서 태우는 것도 화학 반응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도 일종의 화학 반응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자,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게 저거랑 생명과학 파트랑 겹치거든. 또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물질대사 라고 부른다. 생명체 안에서 혹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 수 있는 이유도 뭐야?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해서 이른바 물질대사라는 걸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것도 끊임없이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그 화학 반응 물질대사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걸로 나눠진다는 거야. 자, 왜 우리 화학 반응 일어날 때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냐? 왼쪽에다가 반응물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 쓰게 되잖아.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하잖아.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얘가 반응물, 생성물인 거지? 화살표가 왼쪽으로 돼 있으면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생성물인 거잖아. 그러면 동화작용은 뭐냐? 자, 우리 생명체 안에서 어쨌든 화학 반응,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물질들 있지. 걔네들도 일종의 분자야. 그치? 단백질이라는 것도 일종의 분자고요. 핵산도 일종의 분자잖아. 그럼 봐봐. 동화작용은 뭐냐 그러면 분자로 따졌을 때 좀 작은 분자들이 있지. 작은 분자들 여러 개를 합쳐서 큰 분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해. 자, 이걸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보통 우리 몸 안에서 좀 크기가 작은 분자들은 일반적으로 무기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분자는 뭐겠어? 우리 앞서 배웠던 단백질, 핵산 이런 애들이잖아. 유기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무기물을 합쳐서 유기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적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뭐뭐 합성이란 말 나오잖아. 그리고 다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합성 이러면 다 동화작용인 거야. 합친다는 얘기잖아. 작은 분자를 합쳐서 큰 분자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니네 이게 물질대사라는 게 내가 특징 2가지를 안 적어줘. 반드시 2가지 특징이 있어. 물질대사. 자, 첫 번째, 반드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추구돼요.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에너지가 발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네 알다시피 화학 반응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온도가 높아서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화학 반응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이른바 반응 온도가 우리 체온 정도밖에 안 되지. 반응이 되게 느려.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일어나게 하려니까 뭐 도와주는 애가 필요한 거야. 그 도와주는 애들 우리가 보통 촉매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물질대사는 우리 몸 안에서 반드시 그 촉매 역할을 해준 애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호소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혹시나 물질 대사라는 걸 특징 두 가지 쓰라면 이걸 써줘야 돼.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하게 돼 있고 반드시 우리가 안 배우는 것뿐이지 반드시 호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모든 물질, 분자라고 칩시다. 걔네들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는 그냥 그 크기에 비례한다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분자가 좀 작은 애들은 에너지가 좀 적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그래프 하나 나와 있거든. 자, 봐봐. 여기가 반응 경로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에너지라고 하면, 반응물에 해당되는 저 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적어요. 그리고 걔네를 합쳐서 만든 큰 분자는 에너지가 많아. 자, 에너지라는 거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죠. 에너지가 적었는데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그 차이만큼을 뭐 해야 돼? 반드시 어디선가 그걸 내가 흡수해줘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야. 동화작용이랑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흡열 반응 이렇게도 부릅니다. 흡열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에너지 흡수한다는 거야. 작은 분자 합쳐서 큰 분자가 될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있고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큰 분자는 에너지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시로는 뭐가 있느냐? 그냥 아까 여기가 썼지만 합성이란 말 들어가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거든.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아미노산이라는 걸 결합시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단백질이 된다고 그랬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야, 상대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 여러 개를 합쳐서 크기가 큰 단백질이 된다 이거야. 대표적인 동화작용이고요. 그리고 합성하면 진짜 유명한 합성 하나 있지 않아? 니네가 다 아는 합성 하나 있네. 영록체. 무슨 합성? 광합성. 광합성.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작은 분자를 합쳐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분자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뭐를 흡수했어? 빛에너지를 흡수했던 거지. 빛에너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우리 앞에서 핵산 배웠지? 우리 아까 핵산의 단위체로 보여. 상황. 핵산의 단위체로 보여. 한 글자 힌트 줄게. 뉴. 이놈 새끼 공부하네. 뉴클레오타이드 있잖아. 그럼 봐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여러 개 합치면 DNA 되거나 RNA 되는 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타라고 했어. 뉴클타를 여러 개 합치면 DNA가 되거나 RNA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핵산의 합성. 핵산이 합성된 다 뭐다? 동화작용이다. 그치?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 여러 개 합쳐서 큰 분자 만들어지면 다 동화작용. 무슨 합성? 그러면 그거 다 동화작용이야. 알겠어? 네가 여기 내가 쓰지 않았어도 무슨 합성 그러면 다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화작용은 그 반대. 반대로 이화작용은 우리 몸 안에서 큰 분자를 부시는 거야. 부셨더니 작은 분자가 남게 되는 거지. 즉,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이 남게 되는 거. 그래서 이화작용은 방금 얘기해서 어떤 분해라는 말이 나오거나 문제 주어진 내용이 분해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무조건 이화작용이라는 거야. 합성이란 말 들어가면 동화작용, 분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이 에너지 변환, 반응물에 해당되는 애가 큰 분자니까 에너지가 많았겠지. 그럼 반응이 끝나고 남는 애들이 작은 분자니까 얘는 에너지가 적겠지. 그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냥 사라지는 거 없다니까. 줄어든 그만큼이 외부로 나가게 돼. 방출되는 거야. 방출.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또 부르게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뭐가 있을까? 그냥 광합성 하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하나 있지. 호흡 또는 세포호흡. 그치? 또 뭐 있을까? 냠냠.
소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에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데 그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분해하잖아.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면 그걸 흡수하는 거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는 이른바 화학적 소화. 그래서 내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아미노산으로 다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흡수해서 또 나한테 필요한 다른 단백질을 또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통과나 생명과학이 나오진 않지만 뭐 예를 들자면 DNA를 이렇게 좀 뭐 잘라내거나 뭐 이런 효소들이 있거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거기 잘 적어두시면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동화는 이화다 어쨌든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이니까 그냥 실제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하고 이 물질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대표적으로 이 호흡 있죠, 호흡. 자, 니네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반응식은 외우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외우라는 게 많지 않잖아. 외워두면 좋다 항상 이러지 외워 이런 말 안 하잖아. 얘는 외워. 그지?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하고요. 자, 저것도 씨. 눈도 쾅쾅 가다. 이런 거 되게 예민한데. 자, 일단 세포호흡이 뭐냐? 우리말로 쓰는 거야.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음식이나 뭘 통해 얻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분해를 했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치? 자, 요거를 완전한 화학 반응식으로 내가 막 섞어서 썼는데 완전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외우라 그랬어. C6H12O6가 6O2와 만나서 6CO2가 생기고요. 6H2O가 생기고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보통 이때 이제 ATP라는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3,4-ATP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근데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어쨌든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세포호흡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포도당이잖아. 포도당. 그죠? 근데 내가 포도당 가루야, 가루. 포도당이 가루거든. 그럼 이제 물에 녹이면 포도당 수용이 되는 건데 포도당 가루에 내가 불 붙여. 포도당 가루 태워. 우리 태우는 거 저 문자를 뭐라고 해? 염소라고 하거든. 자, 염소로 한번 생각해볼게. 염소의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 내가 포도당을 태우는 염소. 포도당 염소. 자, 우리가 연소시킨다는 건 뭐지? 포도당이 연소되는 무조건 산소가 필요하잖아. 이거 역시 뭐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다 타면서 이산화탄소와 물,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에너지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똑같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라는 것과 내가 포도당 가루를 태우는 연소를 비교해보면 뭐는 똑같아? 화학 반응식은 똑같다고 할 수 있어. 뭐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가 세포호흡이고 여기가 그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거라고 해보자. 자, 차이점을 쓰는 거야, 차이점. 자, 일단 반응 온도가 이렇게 나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야. 자,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이 호흡이 일어나겠지. 맞아? 그런데 연소는 어때? 야, 내가 손바닥으로 종이 아무리 비빈다고 해서 타지 않잖아. 왜? 얘가 타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있어요. 그지? 보통 연소는 한 400도 이상 돼요. 그러니까 따지면
호흡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하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치? 얘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그걸 빠르게 해주려면 도와주는 이른바 촉매가 얘는 어때? 필요하다는 거야.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뒤에 나오는 바로 누구? 소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반면에 연소는 어때? 이미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촉매 따위 필요는 없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둘 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거든. 자,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포도당 분자가 있어. 포도당 분자가. 그럼 연소는 말이야. 그 포도당 분자를 산소를 이용해서 뽀개는 거야. 뽀개는데 그거 그냥 한 방에 다 뽀개. 그러면서 그때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소, 활활 타고 굉장히 뜨겁잖아. 빛과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거를 한꺼번에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동일한 양의 포도당을 세포호흡을 한다고 쳐봐. 만약에 연소처럼 한꺼번에 에너지 방출한다면 어떻게 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몇 쪽인데 동시에 에너지 다 방출하면 내 몸은 타고 있겠지, 그치? 파이어맨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잖아.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기 통해서 조금씩 내보내는 거야. 일부 조금 방출, 또 일부 분해되면서 방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방출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림상으로 똑같이 8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방출한다.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내가 외우라 그랬다. 요것이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얘기까지 해봤다. 그치?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건데, 이 소수에 대한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는 우리 그 보라색 교재에 있는 문제들 좀 몇 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